겨울 날씨답지 않게 참 포근한 날씨인데요. 그런데 날씨는 좋은데 미세먼지가 많이 있네요. 예전에는 사만 사온 그래서 3일 춥고 4일 따뜻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새로운 말이 생겼다고 하죠. 뭐 사만 3이라고 하네.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법률행위 해석을 보시겠습니다. 해석. 모든 계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해도 나중에 결과에 가서는 서로 자기 주장만 펴고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죠. 그때 해석을 누구 말을 믿느냐, 다시 말해서 당사자냐 제3자냐 등이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약은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는 말로 꿈보다 해몽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아전인수 그러죠. 아전인수, 아전인수. 제 눈에 물대기.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주장하다 보니까 법관 입장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해석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법률의 해석. 법률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 따라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해석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핵심이 의사표시다 보니까 의사표시 해석이 결국 법률의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과 표시가 있습니다. 마음속 생각도 있고 표시도 있고. 그러면 생각이 중요할까 표시가 중요할까 문제 되겠죠. 물론 둘 다 중요하죠. 생각도 중요하고 표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중심을 두느냐 표시의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내심적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 우리 민법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죠.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속 생각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표시 해석이 중요하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그래서 법률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이고요. 그리고 내심적 의사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표시를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는 해석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판례가 나오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주장을 서로 달리하다 보니까 A 주장이 맞는지 B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없죠. 그 경우는 항상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아마 매매계약 당사자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런 계약을 썼는 모양이죠. 그런데 매도인이 이 계약서를 쓴 모양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서 내용에 이유가 있다. 그런 때는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매도인이 쓴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계약서 쓸 때 아마 매도인이 갑의 지위에서 쓴 모양이죠. 자기가 계약서를 써놓고 혹시라도 이 계약서에 문제가 있을 때 해석이 다를 때 생각이 다를 때는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그런 조항은 법원의 법률의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 볼 수 있어 없이 없대. 이 말은 매도인이 그런 말을 썼다 하더라도 법관들은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은 법원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겠네요. 유명한 판례죠.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라고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꼭 따를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석하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이고요. 우리나라는 심급제도가 있습니다. 1심, 2심, 3심. 우리 친구들하고 무슨 게임을 해도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기면 진 사람이 승복하지 않죠. 또 한번 가위바위보. 그래서 최소한 2번 이상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만 보통 3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비교했을 때 마지막 결승전 하듯이 우리나라 재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소액 사건 같은 것은 3천만 원 이하 이런 것은 조그만 사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것은 다 합의비사거든요. 법관이 3명이야. 그래서 3명이 합의해서 결정을 내고 1심에서 재판이 나와도 불복합니다. 억울합니다. 2심 올라가죠. 2심에서 재판 나와도 불복한 사람 또 올라갑니다. 3심. 그래서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를 거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세 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만큼 재판이라는 것이 반복되면서 올라가면서 공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이것을 심급제도로 하죠. 심급제도. 우리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급이라는 것은 1급, 2급, 3급 그러듯이 이제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소제도가 있습니다. 상소. 상소라는 것은 소를 올리는 거죠. 상소. 그래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는데 항소는 1심에서 패소한 또는 1심에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한다 그런 사람이 2심 올라갑니다.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 그래서 2심 올라가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요. 상고는 2심에서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2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또 불복해서 3심 대법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소심은 항소심도 있고 상고심도 있다. 그래서 항소심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상고심은 고등법원, 대법원이죠. 우리나라 원래 5대 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있었다가 2019년에 수원 고등법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법원이 6개가 되어 있고요. 자, 고등법원에서는 사실심, 사실관계까지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를 때렸다, 또는 누구한테 맞았다, 빚을 갚았다, 영수증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사실심에 끝나. 그럼 대법원에서 뭐 하냐면 대법원에서는 사실심 즉 고등법원까지의 사실이 맞다는 전제하에 그 법률 규정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다시 말해서 그 법 적용이 맞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을 사실심, 대법원을 법률심이라고 하죠. 또는 상고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2심 고등법원이 사실심, 3심 대법원을 상고심 또는 법률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극히 외적인 경우는 전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 그런 경우는 재심제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원, 화성의 그 이춘재 사건도 범인이 따로 있다. 그죠? 윤모 씨가 범인이 아니라 이춘재가 범인이다. 그래서 재심 절차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재심 제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급제도는 상소, 항소, 상고. 상소는 항소, 상고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항소는 1심에서 2심, 상고는 2심에서 3심으로 심급제도가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꿈보다 해몽이다. 누구든지 자기 쪽에 유리하도록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합니다. 계약서 쓸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계약서 쓰고 나서 문서를 가만히 보니까 불리하거든. 그때는 우리말로 쌩까입니다.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게 그 뜻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해석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속까지는 생각이 중요하냐,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중요하냐, 아니면 제3자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따 정리되지만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으로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즘 오피스 부회 때문에 덜어 나오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연적 해석. 자연스럽다. 그런 뜻이긴 한데요. 이게 독일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을 그 의미를 꼭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연적 해석. 표의자, 말한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말한 사람, 진위, 생각. 물론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느냐. 다시 말해서 생각과 표시가 다를 때 생각을 중시하는 거. 주로 가족법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부부간에 싸우다가 화나서 이혼하자.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심은 그게 아니었죠? 그럼 번복할 수 있거든. 그런 뜻인데 자연적 해석은 일단은 표의자, 생각에 중심을 둔다. 진위에 중심을 두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연적 해석, 뭐 내추럴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가 중심이 되고 진위가 중심이다. 진짜 마음속에 가진 뜻이 무엇이냐를 중시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중시한다고? 의사, 생각을 중시합니다. 표시보다 생각. 표시보다 생각. 그래서 자, 내심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 의미에 구애되지 않냐고 무엇을 중시한다고? 표의자의 진위를 밝힌다.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진짜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적 자체의 자기결정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을 잡는 것입니다. 자, 이는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또 나왔네요. 읽으셨나요? 유죄포. 자, 지난 공부 반복합니다. 상대방이 없어요. 유언, 재단법이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했죠. 그 경우는 자연적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혼했습니다. 마음속 생각과 표시가 달랐어요. 그럼 무엇을 중시한다고? 생각. 그게 바로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자연적 해석과 관련해서 제가 법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판례가 없었는데 판례가 제가 졸업 후에 판례가 나와서 한참 동안 이 문제가 모든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자, 오표시 부연칙을 보겠습니다. 한자 오표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아? 표시를 잘못했어? 그래도 그건 무시하자. 왜냐면 생각과 표시가 다를 때 표시가 잘못됐다. 그러면 생각을 중시하자. 이런 것을 오표시부여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중요한 판례라서 몇 년 동안 하고 10여 년 동안 엄청 많이 일반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이죠? 오표시부연칙 대법원 판례죠. 계약 해석에 있어서는 제가 그림도 그려놨습니다만 계약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 겉으로 쓴 문구만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의사를 중시한다. 그래서 판례가 이런 판례가 나왔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습니다.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어요. 그런데 목적물의 지번, 이거 번지를 지번이라고 합니다. 지번 등에 관해서 착각을 해서 계약서상 목적물을 Y토지로 썼습니다. 당사자들은 진정 X토지를 매매하고자 했는데 둘이 착각해가지고 Y토지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의사가, 다시 말해서 매도인 매수인 의사가 똑같이 X토지였다면 그러면 잘못 표시된 Y토지 표시는 지워버리고 X토지가 매매된 것을 보자. 이것을 O표시 부여를 합니다. O표시, Y토지 표시를 잘못했다. 뭐 그것은 해가 되지 않냐고. 그래도 진짜 의사에 따라서 X토지 매매를 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O표시부의 뜻이 뭐라고?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아니한다. 자, 그림 보시죠. 당사자가 X토지, Y토지 중에서 땅이 필지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진정으로 X토지를 원했습니다. X토지. 그런데 지번을 착각해서 Y토지를 썼어요. 즉 계약서에 201번지를 써야 됐죠. 그러나 202번지를 썼다. 그런데 당사자는 진정으로 매도인도 X토지, 매수인도 X토지를 구입하고 싶어 했다면 Y토지 표시를 무시하고 X토지가 된 것으로 보자. 그런 뜻이 오표시부여입니다.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X토지를 매매하고 싶었다면 X토지의 매매로 봐야 되지, 지번을 착각해서 Y토지 지번을 썼다 하더라도 Y토지가 매매된 건 아니다. 그래서 오표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Y토지 지번 202번지를 지우고 201번지가 매매된 것으로 보자. 이런 것이 바로 오표시부연칙이고 이것이 바로 자연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규범적 해석을 보시겠습니다.